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총선 이후에 정신을 다른 데 맡겨놓고 지내다 보니 책 읽기에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휴 잘 보내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 골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중에 KBS에서 제가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책의 맛이라는 코너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KBS에서는 제대로 소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지상파의 한계라면 한계라 할 수도 있겠죠. 그 KBS 책의 맛 시간에 어려운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된 저의 이야기는 오늘 읽는 책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은 19세기 절정기 영국 사회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작품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디킨스의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운 시절이라는 제목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대략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19세기 중후반이라 하면은 그야말로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이 세계 지배에 나선 시기, 이른바 대영 제국이라 불리는 또는 팍스 브리타니카, 그러니까 영국 지배하의 평화를 이 슬로건을 내세웠던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잘 나가던 때죠. 영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데 우리 디킨스 선생은 잘 나가던 영국, 그 위대한 영국의 이면들, 그림자들, 깊은 상처들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소설가들의 몫이죠. 디킨스의 훌륭한 작품들은 워낙 많습니다.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비드 커퍼필드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그 자전소설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몇몇 그 이미지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와 책을 읽는 장면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동서문화사 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번역자에 주목해서입니다. 이 번역자가 신상웅 선생입니다. 한국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심야의 정담이라고요. 7, 80년대 중요한 작품을 썼던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인 신상욱의 번역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번역본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질감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상욱 선생의 번역을 추천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번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The Pickwick Papers, 피규 문서라고도 번역하고요. 피규 클럽 여행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새로 완역본이 나왔습니다. 피규 클럽 여행기. 이 책은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올리버 트위스트 놓칠 수가 없죠. 아마 동화로만 읽으셨을 겁니다. 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의 그림자를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작이죠.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완역본은 두툼한 2권짜리 책입니다. 이인규 선생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두 도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역사소설입니다. 런던과 파리 이 두 도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혁명 전후의 이 분위기를 잘 전해주죠. 걸작으로 꼽힙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유산, 막대한 유산이라고도 번역됩니다만 이 핍이라는 인물 기억하죠? 위대한 유산도 놓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니콜라스 니클비도 많은 그 문학 비평가들이 언급하는 작품이죠. 그 작품들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려운 시절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닿으면요, 디킨스 시즌 같은 거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혼자 읽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볼륨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데이비드 커퍼필드도 뭐 대단한 볼륨이고요. 이 피규 페이퍼스도 그렇습니다. 1000페이지 훌쩍 넘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도 그렇고요. 두 도시 이야기와 어려운 시절이 비교적 소소한 편이네요. 볼륨만 보자면 뭐 내용이야 달라지겠지만은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혼자서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권하는 방법인데 알뜰한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이 동지들, 독서 동지들과 함께 서로를 알뜰하게 구속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요즘에 어떤 마을이나 이 도서관에 이런 모임들이 적지 않다고들 해요. 좋은 작품들을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만치 않은 볼륨을 자랑하는 작품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알뜰한 구속을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킨스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디킨스의 모습은 데이비드 커퍼필드의 표지 모델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어려운 시절의 줄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잭 창비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남수 선생, 오랫동안 디킨스를 연구해 오신 분이죠. 장남수 선생의 번역입니다. 번역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제 얼굴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도 좋습니다. 그죠? 잘 보입니까?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거리 잠깐 보겠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공업도시 코크타운입니다. 코크타운, 석탄 도시란 뜻이죠. 영국의 산업혁명 하면은 뭐 석탄과 증기기관 놓칠 수가 없죠. 코크타운은 덜컹거리는 증기기관과 높은 굴뚝의 도시이자 그리고 사실과 계산의 원칙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무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체적인 부의 그 향상이 개인의 부까지 견인한다 라는 어떤 공리주의적 원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입니다. 이 공리주의 이념을 대변하는 아버지 토머스 그레드그라인드의 가르침에 따라 어려서부터 상상과 애정을 알지 못하고 자란 딸 루이자가 있습니다. 이 그레드그라인드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이밍이라 그러는데요. 서사론을 얘기할 때 이름 속에 그 인물의 성격이나 그 도시의 모습이 깃들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코크타운 석탄 도시, 산업혁명의 한 심장부를 상징하겠죠. 그레드는 이 직각의 100분의 1, 정확하게 그 계산한다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라인드는 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격자의 틀에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토머스 그레드그라인드라는 인물은 이 소설에서 의원이면서 사학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낯선 인물이 아니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국회의원 하면서 사학,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죠. 딱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토머스 그레드그라인드라는 사람은 자기 딸과 아들을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키워요.
그러니까 상상이나 애정, 놀이 같은 걸로부터 철저하게 봉쇄해버립니다. 이 어린 영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루이자라는 인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아버지와 어떻게 대결해 나가는지 상당히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여럿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이자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오만한 사업가인 바운더비와 애정 없는 결혼에 이릅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정치가와 돈 많은 금융자본가의 정략 결혼. 그 결말이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자본주의하의 삶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그레드그라인드의 아들 톰은 이 반항심에 이끌려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가 오랫동안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재벌 2세, 3세, 4세들의 뭐랄까요? 타락이라 그럴까요? 오만방자미 해야 될까요? 이 부도덕성이라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참 재미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 이 그레드 그라인드의 아들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공마단 소녀 시시 주프, 그리고 궁지에 몰린 성실한 노동자 스티븐 블랙풀 등과 엇갈리면서 크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톰과 이 루이자는 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공마단 이 단장의 딸이죠. 시시 주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시시 주프와 성실한 노동자가 영혼을 지니면 안 되느냐고 얘기하는 정말 이 스티븐 블랙풀과 만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죠. 이 소설을 흔히 대중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작품이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국의 이 부르주아 계급이나 이 지배층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리얼리즘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어렵지 않죠? 다시 제 사진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을 위해서 좀 키워보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윌리엄 호거스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계약결혼입니다. 18세기 중반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루이자와 바운더비의 정략결혼을 떠올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찾은 작품입니다. 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축적을 바운더비라는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금융자본가죠. 그리고 계산에 따른 인간관계, 정략결혼입니다. 우리 많이 봐왔죠.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탕한 자식들. 굳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바운더비의 생각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건 역시 코크타운이 꾸며낸 허구 중 하나였다. 6펜스로 6만 파운드를 번 코크타운의 자본가는 누구나 6만에 가까운 일손들 각자가 6펜스로 6만 파운드를 벌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며 이런 사소한 일도 하지 못한다고 일손들 모두를 대체로 비난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런 이 도둑놈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6펜스를 가지고 6만 파운드를 못 벌지? 부동산 투자해서 이 금융 투기를 통해서 왜 돈을 못 벌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자들이 이 부동산 재벌들, 이 금융 재벌들, 금융자본가, 부동산 자본가들이 이 부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이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그 병폐들을 우리 찰스 디킨스 선생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어째서 하지 못하느냐? 라고 바운더비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시민들은, 그리고 성실한 노동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영유하죠. 네, 이런 그 풍자를 통해서 영국 자본주의의 타락, 부패를 디킨스 선생은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자를 통해서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라는 제목이 반어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대영 제국의 화려한 시절, 아름다운 시절, 이 유럽 쪽에서는 벨 에포크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를 좋았던 시절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디킨스 선생은 어려운 시절, 하드 타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50년대는 런던에 이 콜레라가 대유행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 모습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를 희생해야죠. 이 그림부터 보시죠. 혹시 1960년대, 70년대, 뭐 그 이후에는 80년대,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핑크 플로이드라는 록밴드 혹시 아십니까? 프로그레시브 또는 이 아트락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한때 80년대 말 90년대에 이 아트락, 프로그레시브 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성시환이나 전영혁이라는 그 DJ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시환, 전영혁, 이 두 양반이 80년대, 90년대 이 아트락 또는 프로그레시브 락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한 어떤 전령 역할을 했었죠. 그때 이 전영혁의 음악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새벽에 했어요, 이 방송을. 밤새워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녹음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영혁이라는 DJ가 선정한 300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벅스 뮤직이라는 이 플랫폼이라 그러나요? 음악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영국 아트락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팀이 바로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비틀즈를 이어서 이 롤링스톤스 이하 쟁쟁한 밴드들이 많이 있었죠. 영국에 그 대표적인 밴드가 퀸은 물론이고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이 핑크 플로이드의 좋은 앨범들이 아주 많은데, 뭐 Wish You Were Here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 말고도 정말 명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핑크 플로이드의 월이라는 앨범입니다. 더블 앨범이죠. 이 월이라는 앨범인데, 이 월은 앨범도 좋지만은 뮤직비디오가 기가 막힙니다. 뮤직비디오가 90분이 넘습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아주 빛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기회 닿으시면 꼭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핑크 플로이드의 월이라는 앨범 중에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파트 1, 2, 3, 3부까지 있죠. 이 Another Brick in the Wall.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게 바로 두 번째 파트 2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리시기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핑크 플로이드의 리더, 로저 워터스죠. 초기에 이끌었던 그 리더, 베이스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이시스트 로저 워터스가 작사, 작곡을 다 했는데 싱어송라이터였죠. 이 로저 워터스가 분명히 우리 디킨스 선생의 어려운 시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서 신라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교육. 영국의 교육이 실리의 바탕을 두고서 철저하게 계산된 인간들만 키워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인간들만, 말 잘 듣는 인간들만. 흉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죠. 이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이라는 앨범, 뮤직비디오와 함께 특히 그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Another Brick in the Wall. 또 한 장의 벽돌을 우리는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합니다. 꼭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함께 들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상상력과
생명력과 생기를 억압하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여기 교사 이름이 맥초컴 차일드인데요.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래, 이름이. 맥초컴 차일드. 이 명명법의 그 성격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레이드 그라인드라는 이 토머스 그레이드 그라인드가 시시 주프에게, 자유로운 영혼에게 하는 말 보세요. 자네는 모든 면에서 통제받고 지배받아야 돼. 상상이란 단어는 완전히 버리도록. 상상과 자네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 시시 주프에게 훈육하는 장면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시시 주프는 끝없이 질문을 하는 자입니다. 궁금해하고요. 물음을 던지는 자입니다. 모든 공부는, 모든 상상력은 질문에서 시작되죠. 근데 영국의 공리주의적 교육은, 도구적 이성에 입각한 교육은 철저하게 질문을 봉쇄해버립니다. 차단해버리죠. 그냥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이 흉기들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 맥초컴 차일드의 철학을 보십시오.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모든 것을 그럭저럭 해결한 다음에는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저 아이를 나에게 데려와 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절대 궁금해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질문의 능력을, 질문의 힘을 거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생기를 빼앗고 질문의 능력을 박탈하고 놀이의 힘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영국 교육의 이 야만성을 우리 디킨스 선생은 정말 신랄하게 곳곳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도 바닥바닥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노동자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185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킨스가 태어난 게 1812년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칼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엥겔스와 함께 작성한 게 1848년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쓰고 자본의 1권을 펴내고, 물론 2, 3권은 완성하지 못하죠. 사망한 게 1881년인가요? 73년인가요?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디킨스의 삶과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러니까 영국 자본주의의 그 이면들을, 자본주의 작동 원리들을 영국으로 망명 온 이 유대계 독일인이 응시하고 있었죠. 자기 아이들을 다 잃고 대형 대국의 대형 이 도서관을 헤매면서 이 자본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어둠들, 자본주의 어둠들을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그 자본가의 이 후원을 얻은 칼 마르크스가 이 어두운 지점들,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갱도에서 여성이 그 탄차를 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엥겔스가 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그 걸작을 보시면은 영국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탄차를 미는 아이들 보세요. 아동들이죠. 이 아동 노동들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이런 정말 상상을 절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착취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점들을 읽지 않고서는 영국 자본주의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국 하면 늘 젠틀맨들 상상하고요. 대영 제국의 꿈들 얘기합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누가 보기에, 노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에 명문장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장입니다. 노동자는 자기 나름의 영혼이나 생각을 가지면 안 되나요? 지금도 우리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은 고공 농성을 하는 삼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11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투쟁의 시간들, 그리고 그 투쟁의 시간들 죽어간 사람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아마 노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의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아요. 이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뭐랄까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스티븐 블랙풀이라는 인물 주목하십시오. 이 스티븐 또 스테판이라는 인물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유명하죠. 아마 성서 읽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시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성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성서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이름은 되게 이 순교자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의 한 이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도시를 둘러보세요. 부자이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살도록 끌려와서 실을 짜거나 보풀을 뜯거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같은 일만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집에서 지내는지, 얼마나 똑같이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장이 매일 어떻게 굴러가는지, 공장이 우리를 어떻게 혹사시켜서 멀리 있는 목적지, 거의 항상 죽음이지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런 구절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와 그리고 칼 막스의 자본론 2, 3권,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 같은 게 눈에 선합니다. 이게 소설의 힘이죠. 이게 소설의 힘입니다. 소설이 우리가 대영제국의 그 환상에서 깨어나오게 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문학작품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얘기만 들으셔도 정말 이미 다른 상상, 다른 감정을 갖게 될 테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또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봐야 되니까. 네. 재밌죠? 이렇게 제 사진이 옮겨가니까 이 마우스 노릇도 하면서 말이죠. 생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공마단원 슬리어리의 충고인데 이 시시 주프라는 이 소녀의 그 대참 모습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 공마단원 한수산의 부초라는 소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이 부초라는 작품이 이 공마단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래전에 이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에 읽는 책에서 참 많은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 한수산의 부초도 들어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이 공마단원 슬리어리가 우리 토머스 그레드그라인드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생각이고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관계, 사랑 있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들의 책.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정이든 사랑이든 다른 관계든. 근데 우리는 그것들마저 사랑으로 환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소한 개들의 습성만큼이나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그 사랑도 나름대로 계산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랑이라는 것마저도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니고입니다. 지니지가 않고요. 우리같이 가난한 방랑자들을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이 공마단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즐기기도 해야 하니까요. 항상 공부만 하거나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선생님께도 우리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명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셔서 우리를 잘 활용하십시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맨날 저렇게 놀고 여기 뭐 상상하고 질문 던지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슬리어리의 이 말, 원문이나 번역을 보면은 정말 그 맞춤법에도 맞지를 않고요. 대단히 그 어색합니다. 저는 이 표준어법에 맞게 썼습니다만은 이런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지혜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죠. 이 슬리어리가 슬리어리의 입을 빌어서 우리 디킨 선생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명작이죠. 우리의 삶이 다 계산으로만 가능하다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이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대로 진행된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상상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수많은 우연들의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이런저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 디킨 선생의 어려운 시절을 읽으면서요. 이 안개바다 위에 선 방랑자라는 작품입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이건 경이로운 자연의 이 모습을 그렸다고 얘기하는데 뭐 자연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방랑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어려운 시절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